5살 아이가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비가 모든 것을 삼켰지요. 발자국도, 비명도, 진실도 모두요.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물에 휩쓸렸을 것이다. 산비탈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 이연을 끌고 나간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지요. 그것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앞을 가릴 수 없는 한밤중의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어린아이를 그 장마 속으로 내몰았을까요? 보노만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멍.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멍. 이제 부채를 접으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는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복당은 금부채를 그곳으로 날려줄게요. 조선 중기 한양 도성박 서촌 약초로 이름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이연종의 집이라 불렀지요. 그는 원래 전주 이씨 양반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대에 집안이 기울었지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고 땅도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이연종의 아버지는 그렇게 늙어갔고 이연종은 15살에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캐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양반의 자식이 땅을 파고 산을 헤맨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집에 쌀이 떨어지면 체면도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이연종은 10년을 산에서 살았습니다. 손끝은 굳어지고 어깨는 넓어졌어요. 약초를 보는 눈이 생겼고 한양 큰댁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이연종은 혼인을 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최씨 낭자였어요. 양반 집안은 아니었지만 마음씨가 고왔고 바느질을 잘했지요. 혼인 후 3년, 이연종은 행복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따뜻한 밥을 지어 기다렸고 이연종은 산에서 캔 약초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이연종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음력 3월 보름, 최씨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거지요. 산파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연종은 그날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를 냈지만 이연종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귀가 먹은 것처럼요. 아이의 이름은 최씨 부인이 미리 지어둔 것이었습니다. 이현, 현명할 현자였지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뒷산에 묘를 썼어요. 이연종은 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남겨둔 채였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이연종은 아이를 키우며 약초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자주 울었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지요. 이연종도 지쳐갔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재혼을 해야지. 아이도 어미가 필요하고 자네도 힘들 것 아닌가. 이연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매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연이 5살이 되던 해였어요. 김씨 부인. 그녀도 이연종처럼 혼자였습니다. 김씨 부인의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한 달을 앓다가 숨을 거뒀지요. 남편은 작은 땅을 부쳐 먹고 사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땅은 시댁에서 가져가 버렸지요. 과부가 무슨 땅을 붙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대길이. 남편이 죽었을 때 2살이었어요. 김씨 부인은 품팔이로 살았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거들었지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대길이를 업고 일하다 보면 해가 지고 나서도
몸이 풀리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재혼을 해야지. 아이도 아비가 필요하고 혼자서는 못 산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고 대길이는 자주 아팠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중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촌에 이현종이라는 사람이 있네. 약초꾼인데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다더군. 둘이 합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김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약초꾼이라니. 그것도 5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넘기려고 그러느냐?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날, 김씨 부인은 이연을 처음 봤습니다. 작은 아이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았다고들 했지요. 큰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길이는 3살이었습니다. 이연보다 2살 어렸지요. 김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둘 다 잘 키워야겠다. 이제 한 집안 식구니까. 처음 몇 달은 그랬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연에게도 밥을 먹이고 옷을 빨아주었어요. 이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연이가 죽은 어미를 꼭 빼닮았네. 첫째 부인 얼굴이 저렇게 고왔었지. 참 복받은 아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씨 부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혼인 1년 후 김씨 부인이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만수라 지었지요. 이제 집안에는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이연 5살, 대길이 4살, 만수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나이. 그날부터였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은요. 그 집의 돌담은 높았지만 안채의 공기는 늘 눅눅했습니다. 비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만수를 낳은 뒤로 이연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랬지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밥상이 들어올 때가 그랬습니다. 대길이 국에는 고깃덩이가 많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친아들이었으니까요. 만수는 이제 걷기 시작하여 따뜻한 미음을 김씨 부인이 직접 먹였지요. 1숟갈, 2숟갈, 입가에 묻으면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연 앞에는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물 같은 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연은 어렸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길이는 어머님의 친아들이고 만수도 어머님의 친아들이지만 자기만 다르다는 것을요. 밥상에서 자기 자리만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요. 김씨 부인은 대길이에게 웃었습니다. 만수를 안고 미음을 먹였어요. 하지만 이연을 볼 때는 입술을 다물었지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는 조금만 먹어라. 아이가 욕심이 많으면 복이 달아난다. 그 말은 늘 이연에게만 했습니다. 대길이가 2그릇을 먹어도 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연은 참았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되었지요. 밥을 삼키듯 서러움도 삼켰습니다. 김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대길이와 만수가 먹고 살아야 한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니까. 이연이는 어차피 남의 핏줄이다. 그 생각이 점점 굳어졌어요. 쌀독이 줄어들 때마다 그 생각은 더 단단해졌지요. 아버지 이연종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연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애밥은 조금 더 챙겨주면 어떻겠소? 김씨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요. 지금 나더러 아이들을 차별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과 내가 재혼을 했지만
나는 이연을 내 친자식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연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었지요. 김씨 부인은 다시 밥상을 살폈습니다. 대길이 그릇에 국을 한 국자 더 떴어요. 만수에게는 미음을 한 숟갈 더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연 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연아, 많이 먹어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릇은 따뜻해지지 않았지요. 이연종은 그 그릇을 봤습니다. 김이 없는 걸 봤어요. 하지만 시선을 거뒀습니다. 천천히요. 이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을요. 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는 것을요. 이연은 그날 밤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새어머니가 무섭고 또 집안이 깨질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였지요. 음력 11월이었습니다. 장마가 이상하게 길게 이어지는 해였어요. 비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찬 기운이 내려왔지요. 계절이 뒤틀린 것 같았습니다. 이연종에게 큰 약초 거래가 잡혔습니다. 멀리 산속까지 들어가야 했어요. 며칠이 아니라 열흘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연종은 이연을 부엌 뒤로 불렀지요. 그리고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작게 찢은 고기 한 점까지요. 이연은 그 밥상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이 자기 앞에 놓인 게 얼마만인지요. 오늘은 아비가 먹여주마. 이연종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면 봐도 된다. 오늘은 아비가 먼저다. 이연종은 이연의 밥그릇을 살짝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이연의 손에 닿았지요. 이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틈이 살짝 열렸어요. 김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을 뿐이었지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먹어라.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이연종이 상을 들고 나가려 할 때 김씨 부인은 그의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김씨 부인은 우산을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금세 젖었지요. 이연종이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정리된 웃음이었지요. 이연종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그날 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고 바람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장마인데도 이상하게 찬 기운이 내려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이연은 누군가 자기 어깨를 흔드는 걸 느끼며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었지요. 이연아, 조용히 일어나거라.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밖에 내 어미 물건이 있다. 이연은 잠결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 물건이라는 말에 가슴이 먼저 뛰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이연은 그걸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를 피해 베개 밑에 숨겨두고 잤던 거지요. 어미 물건이요? 그래. 비 맞으면 다 상한다. 얼른 나가자. 김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알 수 없었어요. 그게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결심인지를요. 문을 여는 순간 비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젖었지요. 무거워졌습니다. 김씨 부인이 이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요?
내 어미 산소에 가야지. 이 밤에요? 무서워요. 그래야 한다. 조용히 따라오너라.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 골목을 꺾었습니다. 비가 너무 세서 세상이 온통 물로만 보였어요. 이연은 떨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지요. 어머님 추워요. 이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추워야 정신이 드는 법이다. 김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빗속에서 젖은 머리칼을 얼굴에 붙인 채로요. 그들은 점점 사람 사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장마비가 며칠째 내린 땅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 하고 빠졌습니다. 진흙이 발목을 잡아당겼지요. 이연은 작은 체구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옷이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진흙에서 빠지지 않았지요. 휘청 하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진흙에 푹 박혔어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연이 올려다봤습니다. 김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이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하필 그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마인데도 찬바람이 불었어요.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고 이연은 온몸이 떨렸지요. 이연이 뒤를 돌아보니 집 불빛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다리가 너무 아프다는 것만 알았지요. 그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울이었어요. 장마비에 불어난 개울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부서지는 물살이 보였지요. 김씨 부인이 개울가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연이 올려다봤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연을 내려다봤어요.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찾는 천주머니 말이다. 네, 그건 집에 있다. 내 방 베개 밑에 두고 온 거야. 이연은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여기 없어. 처음부터 없었다. 그제야 이연은 알았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가지러 나온 게 아니라는 걸요. 어머님, 그럼 우리 왜 왔어요? 김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이연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구나.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비소리에 거의 묻힐 정도로요. 어머님, 가지 마세요. 이연이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진흙에 빠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하고 다시 넘어졌지요. 일어나려 했습니다. 손을 짚었지만 손도 진흙 속으로 빠졌어요. 어머님, 김씨 부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사라졌어요. 돌아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연의 목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바람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연은 진흙 속에서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에 젖어 무거워진 옷, 차가워진 몸, 힘이 빠진 다리. 이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개울가 진흙탕 위에요. 혼자서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이연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온몸 위로요. 개울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세차게요. 어둠 속으로요. 한편 그 시각 김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진흙이 묻은 채로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그녀는 벽에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을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지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모든 발자국을 지우면서요. 모든 진실을 감추면서요. 김 씨 부인의 모습이 빗줄기 사이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연은 개울가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이연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온몸 위로요. 개울물은 세차게 흘렀습니다. 장마에 불어난 물은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부서지며 흘러갔지요. 이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사라진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바람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요. 돌아갈 집도 기다려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요. 5살 아이가 홀로 남겨진 곳은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깊은 산 아래 개울가였지요. 이연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면 숨이 더 막혔어요. 입을 벌리면 빗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피할 곳, 비를 피할 곳, 몸이 떨리는 걸 멈출 곳. 이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눈이 조금씩 익어갔어요. 개울 옆으로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바위 아래가 움푹 파여 있었지요. 나뭇가지들이 엉켜서 지붕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걸을 힘이 없었거든요. 손과 무릎으로 진흙을 짚으며 나아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감각이 흐려졌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도 이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손을 짚고 무릎을 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위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조금 덜 맞았어요.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았습니다. 이연은 바위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바람은 덜 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을 더 작게 웅크렸지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귓가에 가득했어요. 이연은 떨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추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해가 뜨지 않았어요.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지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졌다 싶으면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이연의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턱이 저절로 떨렸어요.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자기 손을 봤습니다.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발가락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내 손이 내 손 같지 않아. 이연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연은 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추위가 조금 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 추위가 지나가나 보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몸이 포기할 때 추위는 덜 아프게 들어옵니다. 몸이 느끼는 걸 멈추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연은 눈을 비볐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자꾸만 감겼습니다. 잠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꺼지는 거였지요. 안 돼, 자면 안 돼. 이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또 떨어졌지요. 그때 이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천주머니. 집에 두고 온 어머니의 천주머니가 생각났어요. 그 안에는 작은 씨앗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초 씨앗이었지요. 이연이 3살 때였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와 이연에게 그 주머니를 건넸어요. 이건 내 어미가 남긴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어미가 살아계실 때 이 씨앗을 모아두셨단다. 좋은 약초 씨앗이라고 하셨지. 이연은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천주머니였어요. 하지만 이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요. 이연은 그 주머니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잘 때도 베개 밑에 두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김씨 부인이 어미 물건이 밖에 있다고 했을 때 이연은 그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고 나왔던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구나. 이연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자기를 데리고 나온 게 어머니 물건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이연은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없는 주머니를 잡으려는 것처럼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지요. 그 주머니가 지금 여기 있었다면 이연은 덜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더 슬펐을까요? 이연은 이를 깨물었습니다. 살아야 해. 그 한마디가 이연의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살아서 집에 돌아가야 해. 어머니 주머니를 다시 찾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와는 다른 소리였어요. 찰박찰박.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진흙을 밟는 발소리였지요. 이연은 고개를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 힘이 없었어요. 눈만 가까스로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작고 누런 불빛, 비에 흔들리는 등불이었지요. 이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소리를 내려 했어요. 여기요.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요. 하지만 등불이 가까워졌습니다. 등불을 든 건 노파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젖어 흰 실처럼 얼굴에 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노파의 등에는 지게가 있었습니다. 지게에는 젖은 약초 자루가 매달려 있었지요. 노파는 이연을 발견했습니다. 등불을 들어 이연을 비췄어요. 노파의 눈빛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이미 여러 번 본 사람처럼요. 노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연의 목에 손을 댔어요. 맥을 짚듯이요. 숨은 붙어 있네. 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이연은 눈을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떨리기만 했어요. 노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연에게 덮어줬습니다. 자기 몸이 더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입 다물어라. 빗물 먹으면 더 죽는다. 노파는 이연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이연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노파의 팔이 잠깐 흔들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노파는 이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지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지요. 버텨라. 조금만 가면 된다. 노파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요. 등불을 들고요. 이연을 업은 채로요. 노파의 거처는 산자락의 움막이었습니다.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초가도 아니었어요. 나무를 세우고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작은 움막이었지요. 지붕에는 나무 껍질을 덧대어 비를 막았습니다.
노파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연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움막 안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말린 쑥, 당귀, 황기, 감초, 온갖 약초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벽에도 약초 다발이 걸려 있었지요. 젖은 흙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노파는 불을 살렸습니다. 화롯불이 있었어요. 재 속에 씨앗불이 남아 있었지요. 노파는 마른 나뭇가지를 넣고 입으로 불었습니다. 호호호.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노파는 젖은 장작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치익 소리가 났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연기가 눈을 맵게 했지만 그 연기가 따뜻했습니다. 노파는 물을 끓였습니다. 작은 질그릇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약초를 말려서 빻은 가루였지요. 이건 몸을 깨우는 풀이다. 노파는 중얼거렸습니다. 생강과 계피를 섞은 거지. 몸을 데우는데 좋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노파는 그 물에 약초 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었지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노파는 그 물을 식혔습니다. 조금 식으면 이연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어요. 조금만 마셔라. 이연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살아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노파는 이연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옷을 꺼내 이연에게 입혔어요. 크고 낡았지만 마른 옷이었습니다. 이연을 불 가까이로 옮겼습니다. 등을 불 쪽으로 향하게 했지요. 등부터 데워야 한다. 등이 따뜻해야 가슴이 따뜻해진다. 노파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어요. 노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누구예요? 이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나는 약초 캐는 사람이다. 노파가 짧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약초 할멈이라 부르지. 이연은 숨을 고르다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저 집에 가야 해요. 노파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연의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렸어요. 집이 너를 기다리면 집이지.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를 버린 곳은 집이 아니다. 그 말이 이연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운 말이 아니라 차가운 진실이었지요. 노파는 젖은 약초 자루를 풀었습니다. 바닥에 펼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풀을 가르쳐 주마. 살아남으려면 풀부터 알아야 한다. 밖에서는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막 안불은 꺼지지 않았지요. 이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꺼짐이 아니었습니다. 잠에 가까운 눈감음이었어요.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이연이 눈을 떴을 때 해가 떠 있었습니다. 움막 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지요. 비는 그쳤습니다. 밤새 내리던 그 긴 장마비가 멈춘 겁니다. 이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아팠어요.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등이 아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지요. 약초 노파가 움막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물동이를 들고 있었어요. 깼구나. 노파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지러웠지만 일어설 수는 있었습니다. 노파는 이연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아래가 보였습니다.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어요.
저 멀리 집들이 아련하게 보였지요. 저기가 내가 살던 곳이에요. 이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기가 사람 사는 곳이지. 그리고 돌아서서 산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이제 살 곳이다. 노파는 이연에게 첫 번째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쑥이다. 노파는 땅에서 쑥을 뽑았습니다. 이 풀은 피를 먹게 한다. 배가 아플 때도 쓴다. 이연은 쑥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냄새가 났지요. 냄새를 맡아라. 잘 기억해 두어라. 이연은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쑥 냄새가 코로 들어왔어요. 쓰고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를 잊으면 안 된다. 산에는 독초도 많다. 독초와 약초를 구별하는 건 냄새와 잎의 모양이다. 노파는 계속 말했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는다. 잘 먹으면 산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이연에게 하루에 하나씩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당귀, 황귀, 감초, 도라지, 더덕. 이연은 그것들을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봤습니다. 하나하나 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파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약초를 캤지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숨도 덜 찼지요. 노파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했어요. 이건 뿌리를 쓴다. 이건 잎을 말린다. 이건 꽃이 약이다. 이연은 듣고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약초를 팔러 간 거였어요. 해질녘에 돌아왔지요. 이연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마을에서 무슨 소식 들으셨어요? 노파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촌 약초꾼 이연종이 돌아왔다더구나. 이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열흘 만에 돌아왔다지. 이연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저를 찾으셨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지. 온 마을이 뒤집혔다더구나. 그날 이연종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다녀왔소. 이연종이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니 김씨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연종이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연이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이연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혼자 밖으로 나갔는지 아침에 보니 없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연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연이가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남정네들이 산을 뒤졌어요. 이연아, 이연아, 외치는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장마비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거든요. 발자국도 냄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날씨에 밖에 있었으면 아마 개울에 빠졌을 것이다. 혹은 호랑이가. 이연종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매일 산을 헤맸어요. 이연아, 이연아. 목이 쉬도록 불렀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게. 한 달이 지났으면 이미. 이연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연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베개 밑에서 작은 천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이연이 아끼던 어머니 유품이었어요. 이연종은 그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연아, 미안하다.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아비가 지켜주지 못해서. 노파의 이야기를 들은 이연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다는 사실, 하지만 찾지 못한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이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이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너를 버린 곳은 집이 아니다. 이연은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배워야 해. 강해져야 해. 그 무렵 노파는 이연에게 새로운 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초였습니다. 약초와 독초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노파는 말했습니다. 양이 적으면 약이 되고 많으면 독이 된다. 노파는 작은 독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호라는 풀이다. 통증을 없애는 데 쓴다. 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인다. 이연은 그 풀을 봤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였어요. 이 풀을 다루려면 몸으로 알아야 한다.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책으로는 안 된다. 몸으로 느껴야 한다. 노파는 초호 뿌리를 조금 갈았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었어요. 손바닥에 발라라. 이연은 망설였습니다. 독이라며요. 그래, 독이다. 하지만 이 정도 양으로는 죽지 않는다. 다만 아플 것이다. 노파는 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을 다루는 사람은 독을 알아야 한다. 독을 모르면 약도 모르는 법이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초호가루를 이연의 왼손 손바닥에 조금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연이 신음했습니다. 따끔거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바닥이 화끈거렸어요. 타는 것 같았지요. 참아라.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물집이 생겼어요. 이 느낌을 기억해라. 이게 초호의 독이다. 노파는 물로 이연의 손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초를 발랐어요. 이건 해독 약초다. 하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팠어요. 밤에도 아팠지요. 다음 날 이연의 손바닥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노파는 말했습니다. 이 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연은 자기 손을 봤습니다. 평생 남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독을 배운 증표다. 노파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약을 배우는 건 고통을 배우는 일이다. 그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이연은 손바닥을 쥐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을 견뎠어요. 그날 이후로 이연은 여러 독초를 배웠습니다. 하나씩 몸으로 시험하며요. 손바닥의 붉은 자국은 점점 커졌습니다. 화상처럼 남았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이제 기본적인 약초는 다 외웠어요.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노파를 따라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희귀한 약초를 찾으러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이제 혼자서도 약을 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초를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알았지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많이 자랐어요. 얼굴도 달라졌지요. 노파는 이연에게 침을 가르쳤습니다. 혈자리를 외우고 침을 놓는 법을 배웠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년이 아니라 청년에 가까웠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깨가 넓어졌지요. 노파는 늙어갔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어요. 이제는 이연이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노파는 움막에서 약을 다렸지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20살이 되었습니다. 키는 아버지만큼 컸어요. 어깨는 넓고 팔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독초를 배우며 생긴 흔적이었지요. 이연은 이제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약초를 보면 무엇인지 알았어요. 냄새만 맡아도 어떤 약초인지 구별할 수 있었지요. 노파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건 다 가르쳤다. 이연은 노파를 봤습니다. 노파는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눈도 흐려졌어요. 할머니,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 노파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구나. 이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나는 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노파는 웃었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다. 약도 다릴 수 있고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노파는 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이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산에서 산 시간이었습니다. 5살 때 버려졌고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이연은 손바닥을 봤습니다. 붉은 화상 자국이 있었지요. 이 자국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거야. 이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연이다. 이연종의 아들이다. 최 씨 부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약초꾼이다. 이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아래가 보였어요. 마을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김씨 부인도 있겠지요. 대길이와 만수도 있을 거예요. 이연은 15년 동안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가끔 마을에 내려갈 때 아버지 소식을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초를 캐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대길이와 만수는 잘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연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잊었을까? 이연은 생각했습니다. 15년이면 충분히 잊을 시간이지. 하지만 이연은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개울가에서 혼자 남겨졌던 날, 비에 젖어 떨었던 그날을, 김씨 부인이 자기 손을 놓고 떠났던 그 순간을 이연은 결심했습니다. 내려가야 해. 아버지를 만나야 해. 그리고 물어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이연은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마을에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노파는 이연에게 약 보따리를 하나 건넸어요. 이걸 가지고 가거라. 내가 만든 약이다. 이연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아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다녀오는 게 아니다. 가는 거다. 이연은 노파를 봤습니다. 노파는 웃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너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이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노파는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살려서 가르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이연은 노파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이연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약 보따리를 등에 지고 손바닥에 붉은 흔적을 새긴 채로요.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이연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연은 산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5살 때 그 장마비 속에서 개울가에 버려졌고 이제 20살이 되어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산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무들이 서 있었고 같은 돌들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연은 변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고 어깨는 넓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요. 손바닥에는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등에는 약 보따리가 있었어요. 15년 동안 배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의 마을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조금 달라 보이기도 했지요. 이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시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실까? 15년이 지났는데 이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이연은 서촌으로 향했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그 집, 돌담이 높았던 집, 약초로 이름났던 이연종의 집. 하지만 집 앞에 섰을 때 이연은 놀랐습니다. 집이 많이 낡아 있었어요. 돌담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기와는 깨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렸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 맞나? 이연은 의아했습니다. 그때 옆집 안악이 나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약초를 파는 사람입니다. 이 집에 약초꾼이 산다고 들어서요. 안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연종 영감 말씀이시군요. 계시긴 하지만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라도? 막내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3년째 앓고 있는데 차도가 없답니다. 약값에 돈이 다 들어가서 집안이 기울었지요. 이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막내 아들이요? 만수라고 17살인데 불쌍한 아이지요. 안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인 김씨 부인도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소리를 지르신다는데. 소리를요? 악몽을 꾸시나 봐요. 자다가 소리를 지르신답니다. 이연아 하고요. 이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연이요? 옛날에 돌아가신 첫째 아들 이름이래요. 15년 전에 실종됐다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안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죄책감에 시달리시나 봐요. 머리도 하얗게 새셨어요.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이지요. 이연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왔어요.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연은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15년 전 기억 속의 김씨 부인은 30살 남짓이었고 얼굴에 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선 김씨 부인은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누구십니까?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약초를 파는 사람입니다. 이 집에 병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수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김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방으로 들어가니 만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17살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지요. 이연은 만수의 맥을 짚었습니다. 약했습니다. 불규칙했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3년 전부터입니다. 김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나더니 점점 기운이 없어졌어요. 한의원에도 가보고 약도 써봤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이연은 만수의 혀를 봤습니다. 눈동자를 봤어요. 배를 눌러봤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산에서 캔 약초가 있습니다. 이걸로 약을 다리면 심장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연은 약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말린 약초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석 달은 먹어야 합니다. 김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값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집안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사람을 살리러 온 겁니다.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김 씨 부인은 이연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연은 그날부터 매일 이연종의 집에 왔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다려왔어요. 만수에게 먹이고 맥을 짚고 침을 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만수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만수가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달이 지나자 만수가 마당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매일 이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연의 눈을 볼 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약초꾼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약을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김 씨 부인은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이연종도 이연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연종은 마당에서 낯선 청년을 봤어요. 누구신가? 약초를 쓰는 사람입니다. 만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연종은 그 청년을 쳐다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초꾼이라. 이연종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소? 산에서 배웠습니다. 산속의 노파에게요. 산속의 노파라. 이연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약초 할멈 말씀이시오? 그렇습니다. 이연종은 감탄했습니다. 그분께 배웠다면 실력이 대단하시겠소. 이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만수가 이렇게 좋아진 걸 보니 정말 고맙소. 이연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이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많이 늙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등도 조금 굽은 것 같았어요. 이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제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연이 마지막 약을 다려왔습니다. 이제 이 약까지 드시면 됩니다. 만수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만수는 이연을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가까워진 거였지요. 김 씨 부인도 옆에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이연이 약을 다리다가 뜨거운 솥을 만졌어요. 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손을 보여주세요. 이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이연의 손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독초를 시험하며 생긴 자국이었지요. 이건 김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연은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독초를 베우며 생긴 자국입니다. 독초를? 그녀는 이연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눈을 봤습니다. 코를 봤습니다. 입을 봤지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혹시 당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연희입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가 놀라 이연을 봤어요. 이연종도 밖에서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이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을 똑바로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연입니다. 이연종의 첫째 아들. 15년 전 장마비 속에서 개울가에 버려진 그 아이입니다. 김씨 부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지요. 이연아. 김씨 부인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이연종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리고 이연을 봤어요. 당신이 이연이라고? 이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네, 아버지.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연입니다. 이연종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연아, 정말 내가 이연이냐? 네, 아버지. 이연종이 이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이연의 얼굴을 만졌어요. 이연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아비가 못 지켜서 미안하다, 미안해. 이연종이 이연을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포옹이었지요. 한편 김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버렸어. 5살 아이를 장마비 속의 개울가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을 줄 알았어.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 김씨 부인은 고개를 들어 이연을 봤습니다. 미안해, 이연아.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 용서해줘, 제발. 김씨 부인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1번, 2번. 내가 나쁜 년이야, 나쁜 년.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연이 다가가 김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김씨 부인은 이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이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연은 김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김씨 부인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러주는구나. 저는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산속에서 약초 할머니를 만나 약을 배웠습니다. 독초를 시험하며 손에 화상을 입었고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연은 자기 손바닥을 봤어요. 버려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려졌습니다. 이연은 김씨 부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합니다. 김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한다고? 네. 이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미움보다 약초를 배웠습니다. 복수보다 사람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님을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이연은 만수를 봤어요. 어머님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입니다. 김씨 부인은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지요. 이연종도 만수도 모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종의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15년 만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밥상을 차려왔어요. 따뜻한 밥과 김나는 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씨 부인이 밥상을 놓고 나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거든요.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천주머니. 이연이 15년 전 베개 밑에 두고 나간 바로 그것이었지요. 김 씨 부인은 그 주머니를 이연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연은 그 주머니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김 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너의 어미 유품이다. 15년 동안 버리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연아. 내 어미한테도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밥상 위로 똑똑 떨어졌지요. 이연은 천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15년 만에 만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어요.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씨앗 몇 알이 그대로 들어 있었지요. 어머니가 남긴 약초 씨앗. 이연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이연은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래도록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길이와 만수가 이연을 찾아왔어요. 두 동생은 이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형님, 저희에게 약초를 가르쳐 주십시오. 형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연은 두 동생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연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형님이 겪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셋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이연은 두 동생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쑥, 당귀, 황기, 감초,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떻게 캐야 하는지를요. 대길이와 만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산길이 가팔랐고 약초를 구별하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본적인 약초를 외웠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혼자서도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캘 수 있었어요. 세 달이 지나자 약을 다리는 법도 배웠지요. 이연종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세 아들이 함께 산에 오르는 모습, 그 모습이 이연종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종 영감집에 아들이 돌아왔다더라. 15년 전에 실종됐던 그 아들 말인가. 산속에서 약을 배워 살아 돌아왔다는구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아들을 버린 게 계모였다잖아. 그럼 복수를 했겠네? 그게 말이야, 복수는커녕 계모의 친아들을 살렸다더군.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계모의 아들을 살렸다고? 죽어가던 만수를 고쳤다는구만. 그것도 돈 한 푼 안 받고. 대단한 사람이로구만. 소문은 서촌에서 시작해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살아남았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살려냈다. 사람들은 이연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말했어요. 그 무렵 한양에서 부자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한양의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서촌에 성인 같은 약초꾼이 있다던데 그 사람을 찾아가 보시오. 사람들이 말했고 양반은 이연종의 집을 찾아온 거였지요. 이연은 그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배를 눌러봤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석 달은 약을 드셔야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돈은 받지 않습니다. 양반은 놀랐습니다. 이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게 갚는 길입니다. 양반은 깊이 절했습니다. 석 달 후 양반은 완쾌했어요.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이연의 이야기를 퍼뜨렸지요. 소문은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전체가 이연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이연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약초 노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지요. 아버지 이연종도 대길이와 만수도 함께였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노파는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늘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이연은 노파 곁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 이연이 왔구나. 네, 할머니. 집에는 잘 갔다 왔느냐? 네. 아버지도 동생들도 다 만났습니다. 노파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이연아. 사람을 살리거라. 많은 사람을. 그게 내 소원이다. 약속드립니다.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영원한 잠이었습니다. 이연은 노파의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이연은 노파를 움막 옆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 작은 표지를 세웠어요. 약초 할멈묘. 간단한 글자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연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깊이 오래도록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은 서촌에서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대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만 했지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이연을 성인 약초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길이와 만수도 훌륭한 약초꾼이 되었어요. 형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지요. 이연종의 집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오고 집안에 웃음이 돌았어요. 김씨 부인은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세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요. 더 이상 차별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5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밥과 김나는 국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각자의 그릇에 국을 떴습니다. 모두 똑같이 따뜻한 국을요. 이연은 자기 앞 국그릇을 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15년 전 식은 국을 먹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따뜻한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매년 봄 이연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파의 무덤 앞에 약초 꾸러미를 놓았어요. 당귀, 황귀, 감초, 쑥 노파가 가르쳐준 약초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지요. 그렇게 이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살아남았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살려낸 사람.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옛날 서촌에 성인 같은 약초꾼이 있었다라고.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